세계 문명사의 변천 과정을 볼 때 농경에 기반한 도시 문명에서 무역 중심의 해양 문명으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 지중해 시대를 개척한 사람들이 페니키아인이며, 이들이 건설한 지중해 해상 네트워크의 경제적 가치는 고대 그리스 카르타고의 성세를 거쳐 최종적으로 로마에 의해 증명이 됩니다. 페니키아인들은 갤리선을 타고 자신들이 구축한 해상 네트워크의 무역로를 돌면서 알파벳을 지중해 전역에 전파했는데, 당시 문맹이던 고대 그리스인이나 고대 로마인을 개화시키고 문명세계로 이끌었으며, 제정 로마를 거쳐 유럽 사회에 전파되어 현재 중등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대부분이 읽을 수 있을 만큼 성공한 문자체계의 창시자로 역사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알파벳의 창시자인 자신들은 별로 기록을 남기지 못해 알려진 것이 없으며, 같은 뿌리를 지닌 히브리인들에게 악담과 저주를 받아 히브리즘 세계관에 젖어있던 유럽인들에게 수천 년 동안 악의 축으로 인식되었으며, 풍부한 기록이 살아남은 그리스나 로마에 비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40m까지 곧게 자라는 백향목의 일종인 레바논 삼나무로 만들어진 갤리선은 용골과 충곽 그리고 3단로가 설치된 전투함으로 개량되어 지중해를 지배하는 핵심 전력이었으며, 르네상스 시대를 거쳐 나폴레옹 시대까지 주력일 정도로 오랫동안 살아남았던 페니키아 유산으로 오늘날 레바논의 국기에 백향목이 한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중해 곳곳에서 생산되는 자원을 거래했다는 증표로 제작된 토큰을 통해 화폐경제로 전환을 시도했던 최초의 문명 세력으로, 흑해에서부터 에게해, 이탈리아, 이베리아 반도, 북아프리카 등 지중해 전역에서 페니키아산 토큰이 발견되었지만 영광은 그리스인들이 차지합니다. 오늘은 지중해 해양 문명을 선도했던 페니키아 도시가 고대 그리스 해양 도시들과 벌인 패권 다툼에서 번번이 밀려 끝내 패배했던 원인을 알아보고, 간단하게나마 지중해 서부의 제해권을 차지했던 카르타고의 기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밌게 보시고 내용이 괜찮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18세기경 유럽인들이 알고 있던 고대 문명은 그리스와 로마를 제외하면 이집트 문명과 페르시아 정도만 알려졌는데, 성서에 나오는 고대 국가를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네베와 함께 바빌론이 발굴되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주도했던 바빌로니아의 실체가 알려지게 됩니다. 특히 레바논의 항구 도시 시돈에서는 이집트산 현무암으로 제작된 석관이 발견되었는데, 외부에 새겨진 문자를 해독한 결과 기원전 5세기경 페니키아 도시 중 하나인 시돈을 통치했던 에시무나자르 2세로 밝혀지면서 성서 속에 등장하는 가나안 국가들이 실존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당시 시돈 사람들은 땅속에 많은 보물들이 숨겨져 있다는 전설이 오랫동안 구전으로 내려왔는데, 우연히 발견된 나무로 제작된 상자에서 순금주와 천여 개가 발견되었으며, 검사 결과 디아도코의 시절 제작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문화대 약탈 떼강도 집단인 프랑스가 빠르게 관심을 보입니다. 이집트 원정을 통해 약탈한 문화재를 몽땅 영국에 빼앗겨 자존심을 구긴 나폴레옹은 대규모 함대와 함께 군인들로 구성된 문화재 약탈단을 또다시 파견하는데, 발굴을 주도하던 성서학자인 조셉 르낭은 무자비한 보물찾기를 통해 레바논 일대의 유적지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수많은 유물과 보물을 도둑질해 덕분에 페니키아의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페니키아 도시의 기본 구조는 해안가에 배가 접안할 수 있는 부두시설이 갖춰져 무역의 중심이 된 해양 도시였으며, 배후지에서 밀, 보리와 같은 곡물과 함께 상업용 작물인 올리브, 포도가 재배되었는데, 와인이나 염료, 유리공예 등 2차 가공품을 상품화에 성공해 특산품인 백향목과 함께 해양 도시로 성장했던 것이죠. 페니키아는 기원전 11세기경 후기 청동기 시대가 몰락하면서 발생한 정치적 공백기에 당시 문명 세력 중 가장 진보된 선박 건조소를 바탕으로 갤리선을 만들어 지중해 전역에 해상무역을 독점하기 위한 전진기지를 세우기 시작했는데, 기원전 800년경에는 대서양과 인접하는 지브롤터까지 진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약 300년 동안 건설된 페니키아 도시들의 지중해 해상 네트워크는 육로가 아닌 해상 무역로를 통한 자원의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세계 경제사에 한 획을 긋는 대단한 발상이며, 농업 생산력이 담보되지 않는 해양 도시들이 교역을 전담할 식민도시를 건설하고 무역을 통해 상업도시로 지속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페니키아 상인들은 풍양과 해류를 연구해 무역로를 개척하였는데, 출항시 키프로스, 에게에, 시칠리아, 사르디니아, 이베리아 반도를 거치는 북쪽 항로를 선택하였으며, 귀향시에는 좀 더 안전한 북아프리카 해안을 따라 이집트를 거쳐 페니키아에 도착하였는데, 무역로 곳곳에 물품 보관 창고와 교역을 담당한 인원을 배치하여 교역소를 운영한 것인데요. 당시 페니키아가 건설한 지중해 해상 네트워크의 중심축은 시돈의 상인들이 주도한 에게이와 흑해를 연결하는 무역로, 그리고 티레가 주도하는 티레니아의 발레리아스 제도, 북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지중해 서쪽 무역로가 핵심이며, 마지막 경유지이자 가장 큰 시장인 이집트를 거치면서 완성이 됩니다. 즉, 페니키아 상인들과 통치자들은 지중해를 한 바퀴 크게 돌면서 자원을 수집해 당대 문명 세력과 교역을 통해 경제적 이득과 함께 도시를 발전시키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페니키아가 구축한 무역로에는 노예를 비롯해 철, 구리, 주석과 같은 금속 원재료, 금과 은, 보석과 같은 귀금속, 밀과 보리, 꿀, 기름, 포도주, 향신료와 같은 1차 농산품과 2차 가공품, 말과 노새 등 운반용 탈 것, 상아와 흑단이 주요 교역 품목이었으며, 지브롤터를 지나 대서양 해안선을 따라 북상해 잉글랜드의 코널 섬의 주석과 그리고 스칸디나비아의 모피와 호박을 거래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 역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성기는 오래가지 못하고 곧 위기가 찾아오는데, 청동기 시대가 몰락하면서 잠시 주춤했던 전통의 농경 문명 세력들의 철기 재련술이 널리 보급되면서 강력한 군사력으로 무장한 국가가 다시 등장하는데, 그 선봉은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는 기원전 900년경부터 확장을 시작하여 메소포타미아, 아람, 아나톨리아를 아우르는 중동을 대표하는 문명 세력으로 떠오르는데, 기원전 800년경 징병 제도에 기반한 군개혁이 성공을 거두면서 철기와 전차부대, 그리고 기병을 앞세운 상설부대와 병참부대를 통해 당대 최강 군사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아시리아는 정복한 국가를 직접 통치하고 정복민을 강제 이주시키는 강력한 중앙 집권 통치를 시작하는데, 기록에 따르면 기원전 750년경 페니키아 도시들은 대부분 항복하고 속주에 편입되었으며, 티레는 많은 공물을 바치는 조건으로 통치 권력이 살아남아 자치를 부여받았지만, 이때부터 지중해 해상 무역로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당시 티레는 아프리카 북부를 포함하여 곳곳에 1,000명 정도가 상주하는 교역소를 두고 있었는데, 왕족 중 일부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아시리아의 강압 통치를 피해 아프리카 북부에 위치한 한 교역소로 이주한 후 도시를 건설하였는데, 이들이 티레의 공주인 엘리사 일행이며, 이들이 건설한 도시가 카르타고입니다. 한편 그리스 세계는 에게를 중심으로 하는 시돈의 해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하부 세력이었는데, 암흑시대를 거치면서 침체되었던 경제력을 회복하고 새로운 인구 집단이 이주하여 크게 인구가 늘어나 폴리스라 불리는 그리스 특유의 도시국가들이 발전하고 있던 시기로, 때마침 아시리아에 의해 시돈의 통치 세력이 교체되자 본토의 도시들을 중심으로 반기를 들어 교역소를 장악하고 확장에 나서기 시작해 100여 년 만에 무시 못할 해영 세력으로 등장하지만, 페니키아는 통치 세력의 부재로 이를 견제하지 못한 것입니다. 티레 왕 엘라이오스는 시돈과 동맹을 맺고 아시리아에 대항하는데, 반란은 곧 참혹한 죽음을 내렸던 아시리아의 전례를 그대로 보여주듯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며, 시돈에서도 왕족 아브디 밀쿠티를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켰지만 잔혹한 보복을 받아 곧 처형되었으며, 살아남은 왕족과 여성들은 인질 겸 첩으로 전부 끌려가게 됩니다. 티레와 시돈의 반란은 이집트가 배후에 자리잡고 지원하면서 발생한 것인데, 이를 난 아시리아는 화근을 제거하기 위해 기원전 667년과 기원전 663년 두 번에 걸쳐 군사원정을 벌여 수도인 멤피스와 상이집트 테베까지 함락시키므로 당시 아시리아 군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증명합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은 아시리아의 패권도 바빌로니아 메디아 연합군에 의해 수도인 니네베가 함락되면서 끝이 나며 잠시 동안 페니키아 도시들은 자유를 누리나 곧 신바빌로니아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반란과 진압을 반복하다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에 의해 바빌로니아가 멸망하자 속박을 벗어나 자치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의 지배를 받는 300여 년 동안 페니키아가 건설한 지중해 해상 네트워크는 그리스 도시국가들의 반란에 대부분 무너졌으며 그나마 남아있던 지중해 서쪽 바다와 아프리카 북부에 대한 통제권을 지키고 있던 카르타고가 그리스 도시들과 200여 년에 걸친 시칠리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본국인 페니키아와의 연계가 점점 끊어지게 됩니다. 카르타고는 이때부터 페니키아 본국을 벗어난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되며 아프리카 북부의 원주민인 베르베르인과 누미디아인을 복속하면서 영역국가로 성장해 지중해 제해권을 두고 고대 그리스, 고대 로마와 치열한 싸움을 벌이게 된 것이죠. 그리스인들에게 배신을 당한 후 복수의 칼날을 갈던 페니키아인들에게 희망이 찾아온 것은 페르시아 전쟁의 시돈과 티레, 비블로스 등 페니키아 통치자들이 자신들의 함대를 이끌고 해전에 참여한 것인데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따르면 페르시아 왕인 크세르크세스가 탄 배도 시돈 소속의 기함이었다고 하며 우연의 일치인지 같은 해 카르타고도 80여 척의 전함이 출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원전 480년 9월 23일 역사적인 살라미스 해전이 시작되었는데 지리적 이점을 살린 그리스 연합함대에게 페르시아 함대는 대패를 당하게 되며 설상가상으로 카르타고를 출발한 함대도 시칠리아에서 벌어진 그리스 동맹도시 시라쿠사와 벌인 히메라 전투에서 패배를 당하며 결국 복수에는 실패합니다. 이후 페니키아 도시 중 시돈의 왕은 페르시아 총독부를 파괴하고 반란을 도모했지만 곧 진압되고 왕과 시민들이 잔혹한 포복을 당했는데 불과 10년 뒤 그리스를 통일한 마케도니아의 젊은 왕 알렉산더가 동방원정을 시작해 페르시아 군대를 물리치고 육상 무역로를 따라 진군하자 비블루스, 시돈, 베이트로스 등 페니키아 도시들은 일제히 성문을 열고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런데 티레는 항복한 다른 도시들과 다른 행보를 보이는데 알렉산더의 군대가 섬에 있는 왕궁과 신전에 진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결국 역사적으로 유명한 티레 공성전이 벌어지게 되며 전투에서 패배한 티레는 완전히 파괴되고 불태워지는데 지중해 서쪽에서 그리스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카르타고를 생각해볼 때 고개를 숙이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원래 페니키아가 건설한 해상 네트워크의 일부분이자 하부 세력에 불과했던 그리스 도시들은 산악지역 출신의 마케도니아에 의해 통일된 후 알렉산더가 헬레의 후계자임을 자처하며 그리스군을 이끌고 나선 동방원정에서 티레의 함락이 주는 역사적 의미는 결국 페니키아 고대 문명이 사실상 끝이 난 것입니다. 이후 페니키아는 빠르게 헬레니즘화되었으며 가장 먼저 성문을 열고 알렉산더에게 항복한 시돈은 그리스 명칭을 부여받아 시리아 지역 올림픽을 주도했으며 섬으로 존재했던 티레는 육지와 연결되어 새로운 헬레니즘 도시로 재건되지만 티레가 남긴 유산인 카르타고는 페니키아가 꿈꾸던 지중해 해상 제국을 재건설하기 위해 로마와 다시 전쟁을 시작합니다.